그래서 13쪽에 보면은 수고리야 어디서나 이경 중에 사구계를 하나라도 설한다면 혹시 책 없나요? 예, 없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부탁해놨어요. 좀 더 찍어야겠네 이제. 많이 그렇으니까. 이경 중에 사구계를 하나라도 설한다면 그 자리가 일체 세간 천신 인간 아수라가 공양하는 부처님의 한묘이니 어떤 이가 경전 전체에 수지하고 적동함에 있어서랴. 수고리야 마땅하게 알지니라. 이 사람은 최상으로 희유한 법을 성취하며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중받는 14페이지입니다. 13에서 14페이지로 넘어가는 곳. 네. 그래서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신 곳이 되니라. 이 흐름을 좀 보세요. 이 사구계를 설한다면은 그 자리가 일체 세간 천신인간 아수라가 분양하는 부처님의 한묘인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찰하고 하면은 가장 중심적인 곳이 부처님이 계신 법당이잖아요. 대웅전. 근데 불교의 역사에서 불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개념이 이제 이루어진 게 상당히 후대예요.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셨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한동안은 불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인도에 불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알렉산더가 그리스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그쪽으로부터 이제 그 정벌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건너가지고 인도까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간다라 지역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기원전 뭐 한 2세기 정도 됐나?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문명권이고 그리스는 예전부터 이렇게 뭐 그 신전 같은 데 보면은 신상 같은 거 만들고 아폴로신 뭐 이런 거 막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은 그 신의 형상을 이 조각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문화가 있었는데 인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부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어떻게 물론 이제 다양한 형상을 나타내 그 당시에 사람의 일반 형상은 얼마든지 맞는데 부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제자들을 막 이렇게 조각을 한다고 해봐요. 제자들은 다 이렇게 그려놔.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신 곳은 이렇게만 만들어놔요. 뭐냐면 이제 그 보리수 아래 금강보자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자리만 혹은 자리만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수 나무만 이 나무가 부처님을 상징한다든가 혹은 이 지금 금강보자가 부처님을 상징한다든가 혹은 불족족이라고 해가지고 발바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요거를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바퀴 모양의 이렇게 청풍륜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5개죠. 하나 둘셋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부처님 그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거기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부처님을 예경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그 사리를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사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화장을 하고 남은 그 유고를 이제 사리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그 모신 곳을 우리가 스투파라고 하잖아요. 스투파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는 말로. 근데 우리가 요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솔도파라고 번역. 스투파를 말 그대로 한문식으로 솔도파라고 했고, 그죠? 이것도 길어. 중국 사람들은 긴 발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라고 불러서 타파. 타파. 줄여가지고 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투파가 나중에 이제 탑이 된 거죠.
탑은 부처님의 유고를 모신 무덤인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점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이 탑이니까 이렇게 무덤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거기 산치대탑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했던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인도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3층 석다, 10층 석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부처님의 유고를 모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부처님을 대신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죠? 예경 공간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죠? 근데 더 이제 그 기원이 된 배경은 뭐냐면은 이거는 처음에는 8개인가 100개 안 만들어졌어요. 부처님의 그 유고를 8개의 부족인가 9개의 부족이 서로 이제 자기의 분양만큼 서로 이제 나눠 가져가가지고 자기네 고향 땅에다가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군데 빼니까 뭐랄까 탑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이제 그 넓은 인도에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 200년도 인멸한 다음에 한 200년도 지나가지고 유명한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를 통일해요. 그죠? 아쇼카 왕이라고 있는 사람이 인도를 통일을 하면서 이문반에도 잠깐 이게 나왔는데 아쇼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를 통일하면서 마우리아 왕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지금도 다양하잖아요. 그 분열되어 있는 인도를 어떻게 통일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상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불교를 선택을 한 거예요. 불교가 그 당시에 가장 포용적이고, 그죠? 그리고 그, 정비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 승가라고 하는 정비된 조직단체. 그죠? 그 당시만 해도 가장 탁월한 엘리트 집단들이 다 스님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상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부처님을 널리 알리자. 첫 번째 작업이 각 처에 8군데 떨어져 있는 이 부처님의 유고를 한 대 다 모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8만 개로 단위로 쪼개 하나하나 조각을 그래가지고 8만 개의 탑을 전국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유적이 이제 다 대부분 남아있어가지고 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반드시 아소카 왕의 석주를 세워가지고 그죠? 사자왕 석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탑 앞에다가 해가지고 그 탑에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는 부처님이 했던 무슨 태어나신 곳이다. 혹은 그 여기는 부처님이 뭐 성도를 하신 곳이다. 가진 곳곳마다 불교 유적지에다가. 근데 실질적으로 8만 곳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불교 유적지가 하나도 없지만 다 대부분 이 탑이 있고 그 아시가 석주가 되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탑묘이라고 하는 게 그 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승가단체가 모이기 시작하고 신행단체가 모이기 시작하고 전국에 있는 사실은 8,000개의 탑이 생겼다는 건 8,000개의 절이 생겼다는 거고 8,000개의 승가가 생겼다는 거고 그 단위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이제 어떤 포교의 중심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수행단체가 그 다 중심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탑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탑화 시대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경전이 있는 곳, 그죠? 뭐 책이라고 하는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진실한 부처님의 불법이 있는 곳이니 탑의 시대에서 경전의 시대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이때부터 경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왜? 부처님의 말씀이 말로 승가에서 전해지고 암송하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암송하고 암송해서 전해졌지 이게 문자로 남아있는 시대가 이것도 얼마 안 되거든요. 1세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거의 지금 탑의 시대에서 다시 경전의 시대 문자로 기록된 그 시대로 보니까 중심이 지금 그 패러다임이 중심이 탑의 신앙의 중심이 탑에서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곳이 바로 진정한 탑은 단순히 물리적인 형상이잖아. 하지만 부처님의 진실한 진짜 법은 뭐야? 부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뭐야? 그게 사구계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구계를 하나라고 설하게 된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일체세간 천신인상아수라가 동양하는
부처님의 탐로이다. 부처님이 모셔진 곳이고 그 부처님 모신 곳에 일체의 모든 천신들이 공양을 하고 향과 꽃을 뿌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맥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그 부처님의 경전 신앙에서 그죠? 그래서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집이 됐건 들이 됐건 꼭 절이 아니라도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성스러운 공간이다 라고 하는 맥락이 된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선불교로 넣게 되면은 그러면 그 경전이 나온 하나의 지점이 뭐냐, 그게 아까 말한 그 아유일공경이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그 한 권의 경전, 사람들마다 그 마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밝고 빛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경전의 근본짝이니까 지금은 사람 하나가 다 이 지금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상이 이제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그죠? 탑에서, 경전에서, 그 다음에서 그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나중에 이제 이 불성사상이 되는 거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라고 하는 사상으로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표현, 용어 이로 들어보죠? 열애장. 부처님 열애가 모두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사람마다. 이런 사상으로 이제 발전이 이제 쭉 온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너 좀 빨리 나가죠? 그동안 이제 준비 작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13품. 13품에 보면은 이 경전을 무엇이라고 하며 할까 해서 이제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금강반야미는 바람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경전의 양식을 이렇게 보면은 이 13분에서 사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을 싹 설하고 나서 맨 나중에 이 경전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 경전이 사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사실은 13분에서 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거기서 이제 하는데 또 이야기가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하나의 꿈이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이제 뭐랄까 변주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네, 반복하는 문제. 그러니까 왜 이런 양식이 이제 경전에서 생겼냐면은, 처음에 이 경전은 처음부터 글로 써있는 게 아니라 암송하는, 구송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구송, 은유를 붙여가지고 계속 암송하고 그 다음 사람 전해주기 위해서는 뭐라지? 돌림 노래식으로 이제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이제 구전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경전도 그냥 핵심적인 메시지만 딸랑 쓰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구송하고 암송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붙인 다음에 또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수고리아 너의 뜻의 그 14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수고리아 너의 뜻이 어떠하냐? 열애불이 설한 법이 과연 있다 하겠느냐? 세준이가 열애께서 설한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8만 장광설을 했지만은 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계속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후대의 뭐 선어록이라든가 이런 아까 말한 그 선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금강경을 응용해가지고 나온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 이제 경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출연을 한다. 새로운 사상들이. 그 다음에 수고리아 대천세계의 모든 티끌 많다 하지 않겠느냐. 계속 많이 나왔죠? 많습니다. 세준이요. 수고리아 티끌들을 열애불은 미진 티끌 아니라고 설하나니 그러므로 티끌이라 이름할 수 있느니라. 네. 열애불은 세계들이 아니라고 설파하니 그러므로 세계라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세계 혹은 세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인, 불교 상식적인 얘기가 될 거니까. 세간이라고 하는 말이 혹은 세계 이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요 세계, 세간이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기세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이 세간, 세간은 세간인데, 그죠? 이 세간이라는 말이 그냥 세상 사이 뭐 이런 뜻이에요. 인간 하듯이. 되죠? 세간 이렇게 쓰죠. 기세간이라 기자는 이제 그릇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의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기세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간을 삼종세간, 삼세간이라고 하는데 중생세간이 있고 지정각세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있다. 한번 귀에 익혀두시면은 나중에 또 익숙해질 거니까요. 기세간은 요새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연 환경, 둘러싼 세계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죠? 물리적인 환경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말고 있는 뭐라 그래, 뭐 자연 환경 뭐 이런 거.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 요새 용어로 하면 그냥 사회, 소사이어티 로서의 세간이 있고, 지정각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세계.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들의 세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아울러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야 30 이상 상으로서 여대부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주중이요. 30 이상 상으로서 여대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대께서 말씀하신 30 이상 상호들은 30 이상 아니오니 그러므로 30 이상 상호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30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많이 나온 표현이 X는 X가 아니다. 그러므로 X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이라 한다. 뭐 국토를 장엄하면 장엄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동일한 이제 패턴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30 이상이다.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그냥 좋은 관상인 거예요. 32가지의 좋은 관상. 근데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나 혹은 전륜성왕이나 혹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제 성자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제 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세상의 최고 권력자 정도의 의미. 성자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황제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물리적 세계의 이제 황제, 이런 개념인 거죠. 부처님은 이 관상을 태어났기 때문에 전륜성왕도 될 수 있고 부다의 깨달음자도 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요 길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성자의 길을. 3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다양한 이제 그 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단순히 그냥 상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왜 지금 이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X는 X가 아니다. 그러므로 X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긍정.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긍정은 부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대긍정.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생에 다양한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의 결과로서 얻게 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 그래서 전생에 어떤 보살도를 닦아서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선인으로서 뭐 인욕을 닦고 그런 갖가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하나하나 수행을 완성해온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지난 무수한 생활 동안 뭐 다급생 내에 뭐 부처님을 뭐 모셨다든가 일체중생을 부처와 같이 모셨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긍정되는 맥락인데, 그것을 가졌다고 하는 또 상에 집착하게 되면은 상 혹은 이런 상이 또 싼내라고 했죠. 그 상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은 참된 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맥락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에서 싼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맥락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30 이상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또 하나하나 이제 좀 찾아볼게요. 여기 페이퍼 이 페이지 밑에부터 중간 밑에부터 있습니다. 그 페이퍼 남은 거 있죠? 네. 30 이상 이거 뭐 볼게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30 이상 뭔지 정도는 한번 이제 훑어보는 게 30 이상이라는 전륜성함과 붙다가 갖춘 이상적인 인간의 형상. 한마디로 이제 개인관상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발바닥이 평평하다. 이거 뭐라고 하지? 폰발이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폰발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인도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인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상이 좋다 이게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는 어떤 그 아가씨 얼굴이 좋습니까? 복스러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미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뭐 미스코리아 미인대회를 열었는데 딱 뽑고 보니까 하나같이 엄청 복스러운 거야. 미인, 그 당시 미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죠?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얼굴은 그래도 미인은 서구 미인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서구 미인 같으면 불려시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그쵸? 그래야지 이제 서구에는 미인인데 우리나라 이제 전통 미인들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쵸? 방면들이 갖고 예전엔 시대마다 미간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상적인 모양 이게 다른 건데 인도에는 지금 가만히 이게 기준들을 보니까 똑바르고 길고 똑바르고 그치 그런 거예요. 우리랑은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똑바르고 당정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윤곽이 뚜렷하고 그치 윤곽이 뚜렷하고 하여튼 그냥 똑바르고 법이 그러니까 법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게 비록 하지만 이제 뭐 있었어? 살기가 부를 거지. 저도 팔기가 국가에 나와요. 저도 너무 이상하게 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그냥 너무 이 실제로 이 상대로 불상을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 상대로 불상을 만들면은 매우 이상해요. 한번 누가 이제 그래픽으로 예전에 누가 자기 재미 삼아서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여기 보면 막 이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쿠아맨도 아니고 그런 이제 뭐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징이 실질적으로 그런 형상이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57년도 최초로 스토리. 네? 왜요? 아니 57년도에 네. 미스코리아 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진짜 떡판이야. 지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미적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렇게 그냥 얍실하게 생긴 분도 나타나잖아. 그러면 제 여우 곡괭이처럼 생겼다고 다들 그 미적 기준이 신경을 달라. 아무튼 그때 살 그러면서 저희 남편 잡은 데 생겼다고 이러면서 진짜 떡판이야. 근데 천폭륜이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자, 발바닥이 이제 편평,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바닥에 천포균이 있다. 아까 했잖아요. 부처님을 형상을 아까 이렇게 해놓고 부처님 발바닥에 보면은 바퀴가 있다. 바퀴 모양의 이렇게 이제 차크라가 있는 거예요. 차크라. 우리가 이제 그렇죠. 폭은 뭐냐면은 요 바퀴살을 폭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이렇게 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렇게 복자처럼 쓰는 요런 자가 있습니다. 네. 오, 이거 비슷했어.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바퀴륜 폭자예요. 그래서 요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00개? 네, 1000개가 있는. 네. 요런 형상 보신 적 있죠? 발바닥 발지문 맞네. 자전거네. 하여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차크라가 있는 형상. 부처님 발바닥이 있어가지고 이 길거리를 다니시면은 발이 이제 진흙이 날 거 아니겠어요? 뭐 이제 바퀴가 찍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런지 약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눈썹이 길다. 좋았네요. 별거 다 있네요. 황소 같다. 너는 황소 눈썹이야. 막 고등학교 때문에 그런 일이 들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이 길다. 어휴, 같네.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또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막이 있다. 알죠? 이게 물갈기 같은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등이 곱고 tum하다. 이게 애기발 같은 거 보면은 막 발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 발도 이제 하다는 그런 이제 인상이고 또 장단지가 사슴 같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가늘다는 거죠. 아, 가늘다는 게? 사슴이 가늘잖아요. 아니 장단지는 근육이 있지. 사슴 장단지 왜 하필? 되게 가늘. 가늘어요? 발목은 가는데 예,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근육이 잘 모르겠습니다. 뜨는 교통한테 장단지가 가늘. 왠지 근데 내 깜깜한 것 같은데? 생각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팔 길이가 무까지 온다. 이런 거는 그 예전에 뭐 유비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유비가 뭐 팔이 길어서 성인의 관상이었던 둥, 귀가 뭐 이만했던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마 중국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뭐니? 공자도 이제 팔 길이가 엄청 길었다는 둥,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팔 길이가 길면은 뭔가 좋은 건가? 잘 모르겠네. 모델들이 길잖아요. 짧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온맵. 이 인류 문화는 전쟁하고 관련이 매우 깊거든요. 왜냐면 전쟁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관상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은 키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키 크고 팔 긴 사람이 린치가 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레기 같은 친구. 지금 여기 이제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왜 뭐 어쨌다고 여기 박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이 문화권에서 바퀴가 엄청 중요해요. 바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빨리.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눈도 바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바퀴가 뭔데? 예전에 고대는 인도에서는 전차가 고대 인도 영화라든가 중국 영화라든가 혹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로마 그런 데 보면은 다 전차 배너 이런 데 보면 전차전 하잖아요. 예전에는 다 전차 타고 다녔거든요. 이게 전쟁 무기로서 가장 중요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라 그래 그런 거 천승지구 이런 표현 들었어요? 천승지구 만승지구 나라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천대의 수레 승자 전차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전쟁을 그 나라의 국력은 결국은 이 수레의 숫자로 전차의 숫자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 나라는 뭐였다? 전쟁이 지금 가장 뭔데 우리는 근데 나라는 GDP 뭐 해서 돈을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사회를 나타내는 척도가 뭐냐면은 경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들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만승지구 하면은 이제 만대 수레 한 대의 수레에 100명의 갑사들이 붙거든요. 여기에 이제 귀족들 이제 한 명이 붙고, 그러니까 이 전차가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전차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 사주마차에 말이 있고요.
말이 4대가 4피를 모아야 되고 여기 말을 이제 엄화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양 한쪽에 활제비 하나 있고요. 요 타는 사람이 3사람 타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나처럼 생긴 요 이제 창이 있어요. 이거 이제 타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 데는 활 쏘고 옆에는 이제 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전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100명의 갑사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보병들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한 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만을 하면 대충 숫자가 나오는 거죠. 100만이. 네. 100만이 이제 10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이제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즈 정시대 보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의미하는 거는 예전에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사실은 다 전쟁 문화의 그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말도 이 바퀴를 가지고 이 전차를 가지고 세상을 싹 밀어버린다, 정복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부처님 때에 바꾼 거예요. 그래서 법륜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진리로서, 무력으로서의 바퀴가 아니라 법으로서의 바퀴. 그렇죠? 진리로서의 바퀴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평화롭게 다스리겠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천폭륜도 사실은 그런 상징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진리의 바퀴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분에 했나? 남근이 몸속에 감추어진 것이 마치 말과 같다. 크다는 표현이 아니고 안 보인다는 표현이에요. 네, 이게 이제 몸 안에 감춰져 있다. 말이 진짜?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말과 네. 자, 그 다음에 몸이 황금색과 같고 자색빛이 난다. 금색상, 옥호 금색상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옥호 광명 금색상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부처님이 몸이 이제 황금색이고 그래서 왜 지금 불상이 왜 지금 보면은 까만색이 아닌가요? 빨간색 불상 없잖아요. 다 이제 금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관련이 된 거예요. 불상도 이런 표현들을 다 참조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 게. 그죠? 근데 이 얘기가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인도에 가보면은 실제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 완전히 시큼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탄, 얼굴을 보면은 눈, 코, 입기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저리 갈아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약간 갈색이 있어가지고 눈, 코, 입기가 이렇게 좀 그거 하잖아요? 더 시커매요. 그런 사람부터 완전히 백인인가 싶을 정도로 하얀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당연히 황인종도 있죠. 뭔 얘기냐면은 이걸 보고 그 부처님의 그 종족 그 샤카족이라고 하는 그 카필라성 그 종족이 히말라야 그 밑에 쪽에 있는데 그 기슭 쪽에 있는데 이분들이 몸이 황금색이라는 얘기는 황인종을 뜻하는 게 아니냐. 부처님이 이제 그쪽 이제 몽고 티베트 계통의 어떤 이제 그런 종족일 것이다. 지금도 실제로 인도 가보면은 제가 그때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호텔에 갔는데 직원들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생겼어요. 이목구비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 직원들 호텔 가면 진짜 이렇게 예쁜 분들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 그 형태야. 말만 달라.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 여기 취업해가지고 여기서 일하시나? 이럴 정도였어요. 네. 정말로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해도 뭔가 티나잖아요. 뻔뻔히 나 있고 약간 사람들이 어정쩡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저절 타고 저는 가다 보면은 저 사람 딱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일본 사람 같은데 가서 가만히 들고 일본 사람 같은.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그 느낌이 나더라고.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이런 범소유상 개시 허망, 그죠? 모든 상이라고 하는 건 허망하다. 부처님이 황인종이건 백인종이건 흑인종이건 도대체 뭔 상관이냐. 이게 지금 결국 금강경의 요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재밌잖아요. 이런 데가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은 부처님은 상으로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짚어가지고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유지를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꿈과 같다. 하지만은 재밌으니까 보자.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의 그 수행의 공덕의 결과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겨드랑이 안쪽이 볼록 솟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팔 들면 여기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부처님은 여기가 볼록 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팔이 굽어지지 않고 이 똑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상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결핍되고 결여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발바닥도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병통하고 도독하고, 그죠? 두둑하고, 네. 요런 이제 덕이 있다, 복스럽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과 피부가 부드럽고 더러운 것이 붙지 않는다. 아, 이거 재밌죠? 먼지가 또르르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물을 이렇게, 우리 연꽃 같은 게 연잎에 보면은 물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다니잖아, 안 묻고. 그와 같이. 그와 같이. 그쵸. 뭐 이게 끓으면 그냥 또르르 굴러가지고 그냥 깔끔하다는 거죠? 이게 아닌가. 그 다음에 털구멍마다 하나의 청색 털이 나왔다. 우리 털구멍마다 뭐 털이 하나씩 있잖아요? 둘이 하나?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나도 하나씩 났는데? 자,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또 온몸에 털이 소라처럼 오른쪽으로 돋아있다. 털이 우리 진모인데 이렇게 꼬글꼬글 이제 그걸 이제 나발이라고 그래요. 나발. 관상에서 이제 보통은 보면은 부처님 이렇게 머리에 보면은 크게 두상을 보면은 육개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뒤에도 나옵니다. 육개. 개는 이제 상투개자예요. 육은 고기 육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살상투 이런 식으로 불러요. 상투.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항상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이제 솟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솟은 부분, 여기 살이에요, 살. 뭐, 상투가 실제로 올린 게 아니라, 요 살이, 요 살이 좀 두고마시게 요만큼 좀 올라왔다는 거예요. 정수리 부분에 요 살이. 그리고 이 머리털은 이렇게 나발 모양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제 소라 모양으로 이제, 소라콩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곱슬머리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곱슬하고는 다르죠. 왜? 요 하나하나가 돌돌돌돌 말려있다는 형상이니까. 개미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네. 그래? 개미가 또르륵 굴러떨어져요. 아까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이, 벌레들이 또르륵 굴른다, 붙지 않는다. 자, 그러면 몸이 넓고 키가 크다. 이제 넓다는 것이 이 겁대대하다는 게 이런 의미죠. 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체가 커서 마치 사자와 같다. 어깨가 잘 뭉쳐져 있다. 어깨가 여기 보이는 근육질이라는 거죠. 다들 부러운 팔굽혀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장과 두 팔을 벌린 길이가 같다. 벌리면은 이게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팔이 긴데. 그거예요. 근데 팔이 긴 게 어떤 특별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전쟁 문화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팔이 길고 린치가 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신체적인 장점 이런 전쟁 문화하고도 관련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체를 가지는 게 이제 일단 어디더라?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플라톤이라고, 이제 그리스죠? 히랍의 이제 전통에서 지금 서양 철학은 그 전통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왜 국가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철인 정치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 매우 이제 황당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으면은 부모랑 떨쳐가지고 따로
센터에서 애들을 거기서 이제 키우고 하는 그런 이제 요새 생각하면 약간 좀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 떨쳐놓고 걔들을 따로 집단 집체 교육을 시켜가지고 걔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뭐 이제 교육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놈을 뽑아가지고 걔를 왕으로 세우고 이런 이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폴리스거든요. 폴리스. 우리가 지금 뭐 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한 건 이 전쟁 국가라는 뜻이에요. 각 폴리스들은 그 폴리스들이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랑 물건을 뺏어와야지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폴리스의 시민들은 다 사실은 군인이에요. 유사시에는 이제 걔네들이 나가고 유사시에 선거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이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들을 잘 얼마나 키우냐. 다시 말해서 전사들을 전투할 수 있는 전사들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가 이 사회의 성패가 되니까 플라톤의 국가로는 이런 전사들을 잘 키우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인 정치라고 하면은 엄청난 사색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전투적이고 이상적이고 싸움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 냉철한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나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고대 정치는 사실 그런 거랑 맥락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하고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등이 평평하고 곱다, 이제 평평하다, 곱다 이런 것도 이제 미덕인 거고, 그 다음에 섬세한 미각을 가졌다. 나도 섬세한 미각을 가졌는데, 목은 맛있는 줄 아는데. 자, 턱이 사자와 같다, 이가 40개다, 이것도 특별하죠?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은 28개 정도가 표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준이 40개. DNA가 약간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이가 고르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가요. 그 당시에 이빨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에 틈새가 없다. 틈새가 없다는 얘기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빨로 못 나간다 같은 거 같은. 자, 그 다음에 이가 아주 희다. 인도 사람들이 이가 흰 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엄청 이빨 닦아요. 다른 거는 뭐 세수 이런 거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부시끄면 잘 모르겠는데 웃으면은 이가 하얘.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인도 이제 새벽에 저쪽 이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길거리 주변에 나와가지고 이를 닦아. 그 나무 뭐 쪼가리 있어요. 우리처럼 양치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무슨 이렇게 그 이빨 이렇게 닦는 그 나뭇가지가 있어요. 양치나무라고 양지 우리 양치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치기 할 때 그 말자 자체가 양지 버드나무 양자에다가 가지자를 쓰거든요. 양치질이 원래 양지질이거든요. 네, 그 버드나무 가지로 이빨을 이렇게 예전에는 닦았어요. 양치 칫솔 이런 게 어딨어? 2080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얘네들도 이제 그런 아마 그런 동네 나무 중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거 딱 꺾어가지고 아니 짝짝 씹어가면서 근데 왜 길거리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그 도로에서 다들 이빨을 꽉 닦고 있더라고요. 독특한 문화예요.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관리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혀가 아주 길다. 이거 이제 부처님이 장광설을 이제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혀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코 여기를 이렇게 딱 네, 코를 이렇게 콧방울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할줄 하실 수 있대요. 그 정도 길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봄종과 같이 맑고 낭랑하게 울린다. 목소리도 중요하죠. 부처님이 이제 가마력이 있으려면은 어떤 사람 그 심리학 통계에 가면은 그 사람의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것도 결국 이제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하지 않고 진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음도 분명해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성량도 풍부해야 되고 요런 게 이제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동자가 검푸르고 속눈썹이 소와 같다. 속눈썹이 소와 같이 또 그 눈썹 사이에 희고 가느다란 털이 나 있다. 이걸 이제 백호라고 그러죠. 부처님 여기 보면 이제 이마 한가운데 이게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이 아니고 점이 아니고 이게 털이 하얀 털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백호라고 하는 게 털이에요. 털. 점 아니에요. 점 났으니까 너 부처님 같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정수리에 살상투가 쏟았다. 아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렇게 해서 30 이상이 이러한 것. 그리고 이제 30 이상 또 80 종호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같이 이제 나왔을 때 30 이상 80 종호. 좋은 뭐 상어인데 이거는 80종호는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여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좋은 관상 손바닥에는 뭐 이렇게 수명선이 길대는 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자, 넘어가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수고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 모래수에 많은 수에 목숨 바쳐 보시고 한 사람이 이경 중에 사부배를 받아지며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곡독이 많으리다. 같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애매하니까 일단은 14품, 13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5분 정도? 저번 주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또 한시 하나 이제 집어넣었는데 저번 주에 나눠준 요거 프린터 뒷부분 안 했는 거 한 번만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워보겠습니다. 야야 뽑을면 조조한 공기 기자진상수 거지 혐오불상리여 신령상사 욕시 불거쳐 지저성지 그래? 아까 계속 읽으셨잖아. 야야 뽑을면 맞아요. 지금 여기 와가 13안 안 되려고 아까 와가지고 미리 근데 이게 좀 이런 것들을 외워두면은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약간 운치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거기서 이제 한 구절 이제 읽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외우는데 그냥 번역만 한번 보겠습니다. 야야 포불면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왔다. 그러신가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부처님이 비계인가? 그 다음에 조조한 공기 아침마다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나네. 네. 기자 진상수 앉으나 서나 항상 따라다니고 어묵 동거지 말을 하거나 침묵할 때도 함께 머무네. 맞아요. 야, 이거 대단한 분이신데. 소모 불상리 토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여신형 상사 마치 몸과 그림자가 같이 다니는 것 같다. 욕식 불거쳐 이 부처님이 가신 곳을 알고자 하는가. 지저 어성시 다만 이 말소리 나는 곳일세. 뭔 소리죠? 여기서부터 부처님이 여기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렇지. 이 말소리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야야 포불면 조조 항공기 이 말소리를 내는 그거 누구인 거?
그게 부처님이다. 결국 이 모든 소리 다 불성에서부터 나온다. 항상 부처와 함께한다. 이게 나 자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네요. 뭐 여기 밑에 구조에서 마지막 구조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도 그죠? 그냥 단순하시지만 일세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일 텐데 그런 것들이 선정해서 계속 다르게 이 시적으로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런 구절도 좀 종종 이제 외워두고 익혀두면은 좋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야야 후보 울면 조조한 공기 기자 진상수 어묵 동거지 선모 불상리여 신명상사 역시 굴거져 지저 성지.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